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또 바뀌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가 또 정리한 것들이 있는데요. 뭐 BC와 AD를 구분하는 있죠. BC 자체는 비포 크라이스트잖아요. 예수님 탄생 이전과 탄생 이후가 많이 바뀌었듯이. 그래서 아마 그 정도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그 다음 삶을 어떻게 지향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또 직업의 세계 속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미래학자 이런 게 있어요. 요즘에는 또 가장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좀 뜨는 분야가 융합이라는 글자가 되게 많이 떴었어요. 예를 들면 삼성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요, 핸드폰을 만든다, 아니면 뭐 텔레비전을 만든다, 냉장고를 만든다. 원래는 이제 뭐에 중점을 뒀냐면은 주로 성능이었어, 성능. 어떻게 하면 성능을 잘 높일까? 예를 들어서 뭐 빨래를 한다 그러면 용량을 얼마나 더 깨끗하게 이런 쪽이었는데 실제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끄는 거는 그런 용량을 넘어서는 어떤 감성을 많이 또 따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삼성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전부터는 디자인 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또 주력을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디자인 경영 핵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야 되니까 그냥 기계를 만들어서 성능을 높이는 것까지는 공학자들이, 기계학자들이 전자를 전문한 학자들이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정서를 깨닫고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이거는 우리 공학도들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디자인을 공부하되 인문학을 한다든지,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한테 공학을 가르친다든지, 공학을 한 사람한테 인문학을 가르친다든지, 여기다 다시 디자인을 가르친다든지. 그래서 실제로 삼성 같은 경우도 삼성이나 LG나 상당히 많은 대기업들 같은 경우, 외국도 마찬가지고, 애플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실제로는 감수성을 캐치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을 많이 또 뽑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사실 기술 이력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돈을 받기도 하고, 또 CEO로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융합이라는 글자가, 또 융합이라는 이 현상이 실제로 이제 그 산업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우리 대학 같은 경우도 순수학은 거의 없어졌어요. 수학과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통계학을 해가지고 또 응용하고 있고요. 철학과, 백과인데 우리 학교가 철학과를 가장 먼저 없앴습니다. 뭐 그런 너무 순수라고 일본어학과 없어졌어요. 어쩌면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융합된 학과들이 계속 있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약간 미래학과 관련된 것들, 특히 이제 미래 산업들을 이끌 수 있는 분야로 학과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우리 학교 같으면은 최근에 작년에는 AI 저희가 대학원을 따내가지고 교육부로부터 향후 5년간 120억 이상의 돈을 받는 그런 과제를 따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우리 그 모든 과에 우리 학교를 졸업하는 학부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은 AI에 관해서 기본 마인드를 갖추어서 졸업을 시킨다. 그래서 결국에는 외부에 우리 지금 벤처대학원 위에 꼭대기를 한번 보세요. 저희 지금 서초동에 있는 서초 IC 앞에 있는 저희 대학원 캠퍼스 제일 위쪽을 보면은 한번 숙제입니다. 우리 대학원 위에 건물 위에 뭐가 쓰여져 있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우리 학교를 지금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다음 주나 한 2주 사이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방문해가지고 그 글자가 뭔지를 꼭 파악하시고 이번 주 과제는 뭐 그냥 이걸로 좀 내면 되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그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 그게 왜 그런 걸 썼는지 그리고 우리 학교의 교훈이 뭔지 그런 등등을 한번 파악하는 그런 과제를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약간은 황당하지만 그래서 주로 많이 나오는 최근에 아까 융합이라는 거 얘기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미래학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미래학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약간은 황당해요. 어떤 주장들은 전혀 맞지 않는 경우들도 많은데 큰 사건들이 생기고 나면은 실제로 상당한 시사점이나 암시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를 이끄는 경제학들 같은 경우에도 자질이나 성품 이런 것들을 할 때
실제로는 그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얼마나 있느냐가 그 기업의 미래를 20년, 30년 미래를 좌지우지합니다. 각 대학들도 마찬가지고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실제로는 그 대학이라는 조직 또는 기업이라는 조직, 국가라는 조직을 이끄는 그 지도자가 미래에 관한 통찰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도자의 자질은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저는 제일 첫 번째가 저는 통찰력이라고 봅니다. 통찰력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연결시키는 아마 그 지혜가 아닌가. 그 다음에 아마 저는 유연성과 창의성을 좀 드는데요. 그래서 현대의 좀 나름대로 그 지도자 또는 리더의 자질은 이 3가지를 저는 가장 크게 봤거든요. 하나는 통찰력, 창의성, 그리고 유연성. 흔히 옛날에 기존에 우리 학교 앞에 세웠던 성실, 검면, 열심 이런 것들하고 거리가 좀 멀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름대로 미래학자가 또 누가 있어요?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티브 잡스라든지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도 기업가이면서 나름대로 미래학자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을 전 세계가 이제 노키아로부터 삼성, LG 수많은 수백 개의 제조업체들이 있는데 스티브 잡스가 핸드폰을 만들겠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기업인들이 웃었는지 몰라요. 참, 아니 핸드폰을 컴퓨터도 제대로 못 만드는 애플이 왜 갑자기 핸드폰을 만든대 라면서 비웃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비웃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핸드폰은 지금 애플이라는 회사가 세계 제1의 회사로 지금 되어 있고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거의 철통 장벽을 주계 장막, 철의 장막, 주계 장막을 유지하고 있던 시절에 중국을 개혁 개방을 하겠다는 꿈을 가졌던 분이 계세요. 정치학자이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는데 결국은 중국이 오늘의 중국으로 개혁 개방을 이끈 사람은 헨리 키신저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기 때는 헨리 키신저 같은 경우는 일종의 미래학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인데 그렇게 됐죠.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같은 흐름이긴 한데요. 기존에는 주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성과를 많이 낼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낼까 하는 그런 부분에 관련됐던 국가의 기관 체계들 또는 기업에 관한 상들 또는 많은 공부하는 젊은이들, 어린이들, 꿈꾸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얼마나 많은 돈을 많이 벌까 주로 고부가가치 산업에 주로 집중을 했죠.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요. 근데 실제로는 저희가 보는 것들은 휴지마저 없어가지고 간단한 휴지를 못 만들어가지고 자국 국민들을 지키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을 실제로 국민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고 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수만 명이 목숨을 잃는다는 이게 말이 돼요?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보면은 몰락하는 계기는 굉장히 간단한 데서 시작합니다. 세계적인 대백과사전, 브리테인과 백과사전이 몰락하는 계기를 보면은 아주 작은 사건이에요. 인터넷 사전이 나오면서 그냥 인터넷 사전이 되지. 그래서 그때 그럴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인터넷 사전 찾는 데는 아마 한계가 있을 거야. 그건 사전도 아니야. 그게 무슨 뭘 찾을 수 있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브리테인과 백과사전 자체가 역사에서 거의 사라졌고요. 노키아가 몰락하던 시절도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애플이 스마트폰을 만든다 그랬을 때 이름도 없었죠. 그냥 핸드폰을 만든다고 했을 때 비웃었는데 얼마 뒤에는 노키아라는 회사 자체가 핸드폰을 제조회사로서 아주 그냥 역사에서 사라지는 그런 게 됐고요. 제가 대학 시절에 가장 갖고 싶었던 워크맨을 갖고 싶었던 그 워크맨 만들던 소니가 몰락하는 아직 몰락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름은 남아 있습니다만 전혀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부상하고 있죠. 그 기업들은 이제 계속 워크맨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워크맨만 가지고 수익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방식은 뉴노멀이라고 그러죠. 뉴노멀, 새로운 일상이에요. 새로운 일상과 새로운 표현에 따라서 뉴 패턴과 뉴 프로세스가 등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업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봐요. 새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뉴 노멀에 맞는 뉴 패턴과 뉴 프로세스를 정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9.11 테러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건물마다 경비를 고용하면서 차량을 검색하는 시스템을 도입했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겪으면서 모든 건물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마를 쏘죠? 온도계로? 저도 가끔 그 건물에 들어가면서 얼마 전에 어떤 건물을 들어가면서 온도를 측정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제가 다니는 교회를 들어가는데도 이름을 쓰고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얼마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뭐 이렇게 전화번호를 쓰고, 제가 지난주에는 토요일에 결혼식장을 갔는데 이름을 쓰고 온도 총을 맞고 뭐 이런 과정을 했어요. 그래서 체온을 측정하는 시스템을 갖췄죠. 새로운 프로세서로 등장하는 거. 그래서 이제 새로운 체계에 맞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즉시 만들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특히 안전과 관련 나이키라는 유명한 스포츠 용품 회사죠. 아마 표가 just do it이에요. 그죠? 그냥 네가 일단 한번 해봐라. 그런 건데, 이런 것들에 맞춰서 아마 저는 just in time 아닌가. 적시에 공급하고 적시에 측정할 수 있고, 그래서 just라는 용어가 산업에서도 아마도 좀 적용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한국의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적으로 그렇게 높은 그런 차원의 제품은 아니에요. 근데 측정하고 적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뭐 이런 과정들. 그래서 아마도 미국을 비롯한 상당히 많은 나라에 수출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 제품이 이렇게 해외에서 이렇게 인기를 끈 게 아마 몇 년 만인가 저는 참 기억하기 어려운데, 지금 뭐 거의 압도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제품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특히 이제 코로나 관련된 진단키트. 그래서 미국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유럽도 얘기했었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코로나 이후에는 약간의 사회주의 체계가 가미된 북유럽 스타일의 산업으로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산업이나 거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쩌면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또 유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베트남 사태 때 베트남으로부터 수입 제한을 당하면서 느꼈던 것은 무조건 만드는 가격이 싸다, 제조 원가가 싸다고 무조건 해외만 나갔다가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공중 해체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교훈도 동시에 얻어야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국가라든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대폭적인 세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한국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로 생산성, 국민소득, 실업률 등등을 높이고 낮추고 넣는 과정 속에서는 결국에는 한국의 산업들이 있어야 결국 취업이 될 거고, 취업들이 있어야 그 다음에 유관되는 산업들이 또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자국으로 귀환하는 그런 미국의 이런 사례들, 일본의 사례들, 한국에서도 특히 베트남에서부터 진입을 못하는 이런 사태를 맞으면서 베트남 경제에 25%를 기여를 하면서, 수출에 25%를 기여하면서도 입국마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베트남 경제에 아무리 기여를 하더라도 우선순위에서 니네들을 끼워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어마어마한 큰 위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베트남 경제를 30%를 리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우나 존중을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진짜 코로나보다 더 심한 위기가 닥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심한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는 그 산업이 만약에 삼성 없이도 돌릴 수 있으면은 국가 몰수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까지도 감안한다면은 우리나라 국가나 시스템에서도 리쇼링과 관련돼서 귀환과 관련된 정책들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또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이렇게 봐요. 미국이 어마어마한 경제 발전을 하게 된
근저에는 1960년대에 메이플라워 이후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럽 사람들이 미국으로 갔었죠. 그 이후에는 상당히 많은 세계 각국의 유학생들이나 인재들이 가서 미국에 정착하기를 원했었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예요? 전 세계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전 세계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산업을 이끌고 경제의 기반이 되고 인력이 되고 재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급성장의 기반이 되었던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1차 대전, 2차 대전에 세계 대전에서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크게 부상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뭐냐. 원자폭탄이라는 폭탄을 만들 수 있는 인력들이 있었던 거죠. 자원들도 있었고.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봐요. 초기 때는 한국이 정말 이상한 나라다. 중국 다음으로 코로나 환자가 많은 나라다 해서 지금은 한국이 꽤 대단하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세계인들이 한국에 오기를 꿈꾸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보게 돼요. 특히 동남아라든지 이런 나라들로부터. 사실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보통 1인당 한 명의 임금비가 보통 한 달에 100불이에요.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로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조그마한 식당과 이렇게 약간의 그 휴양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필리핀 사람들 한 12명 정도 쓰는 그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임금 이렇게 많이 쓰면 임금비가 상당히 많이 들겠어요 했더니 하는 얘기가 한국에서 한국 사람 한두 명 고용하는 비용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명한테 12만 원씩 줬다고 쳐봐요. 한 달에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11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운전수부터 시작해서 다 15명 정도 고용하면 2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필리핀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일하면 얼마 정도 벌어요? 200만 원 이상을 벌거든요. 다른 나라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마찬가지.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이 한국에서 유학을 온다든지 한국에 가서 일했으면 좋겠다. 한 달을 벌면은 그 나라 일하는 월급에 한 달 벌면은 2년치를 버는 거예요. 200만 원 이상을 버니까. 자기 나라에 10만 원밖에 못 버는 거예요. 그러면 의외로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최근에 교류를 좀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학교에는 현재 파키스탄 학생들도 유학 와 있어요. 그래서 네팔 학생들 유학 와 있고 방글라데시 학생도 와 있고 이렇게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같은 학생들 봤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친구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영어를 혼용해서 수업을 하는데 영어를 어느 정도 잘하냐면요. 영국 사람보다 더 잘해요. 영어 라이팅과 스피킹이 완벽해요. 발음은 거의 영국식 발음이고요. 쓰는 라이팅은 미국 애들이나 영국 애들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파키스탄의 인구가 2억 5천만 명이에요. 한국에 유학을 올 수 있는 친구들은 그 중에서 상위 5%예요. 그러면은 2억 5천만 중에 상위 10%면 2,500만. 2,500만 중에서 다시 한 5%. 상위 1,000만 명에 해당되는 친구들이에요. 유학을 왔다는 친구는 뭐예요? 그 집안들도 최소한 그 파키스탄 내에서 최상위 그룹들이에요. 모든 면에. 그래서 이 친구들 졸업한 대학들이 우리나라 서울대, 연고대 이상을 졸업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파키스탄 내 유수한 대학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와서 이제 같이 저희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인문, 사회, 철학, 기계, 공학들 얘기 나눠보면 경제학 얘기 나눠보면요. 굉장히 설명도 잘하고 조리 있고 굉장히 그래요. 이 친구들이 지금들은 아마도 우리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만 아마 텀텀이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텀텀이 일을 하는 것만 하더라도 자기 나라에서 풀타임에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니면서 석사, 박사 과정 다니면서 학위도 따고 돈도 벌고 한다면은 한국에 관해서 아마 우리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나서 미국에 대해서 계속 미국에서 유학을 하거나 미국의 기계를 사오거나 미국의 책을 사오거나 미국 이론 서적을 사오지 않겠어요? 미국의 뭔가를 도입하니까요, 우리나라로부터.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학 정책을 할 때도 상당히 많은 아프리카, 북유럽 학생들을 많이 유학을 시켜요. 거의 공짜로. 장학금을 주면서. 이유는 뭐냐? 이 친구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은 미국의 비행기를 사고, 미국의 배를 사고, 미국의 기기를 사고, 미국의 책을 사고, 미국 사람들과 교류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폴란드라는 나라가 만약에 그런 나라한테 그런 정책을 하면, 폴란드라는 나라 전체가
친미국 국가가 되고 미국의 기가가 폴란드로 팔리는 주인공가 되는 거예요. 헝가리도 마찬가지고 체코도 마찬가지. 그래서 미국 같은 데 보면 거의 모든 대학들이 굉장히 입학들을 자유롭게 시켜주고 장학금까지 많이 줘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안 주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20, 30년 뒤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미국의 비행기와 미국의 물자와 미국의 기계와 미국의 여러 교류와 미국의 정책과 사상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국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 잠깐 말씀드렸지 수많은 사람이 한국을 떠나기를 원했었어요.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떠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다 제자리에 앉아있고 떠났던 기업들마저 돌아오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에 덧붙여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이 세계에 상당히 우수한 사람들이 오기를 꿈꾸는 나라로 변신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요. 중국이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해외에서 유학을 한 중국 학생들이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 지원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요. 같은 식으로 만약에 외국에 우수한 학생들이 한국으로 들어온다 했을 때는 지금은 아주 그냥 농촌에 결혼할 때만 몇 명에서 받은 이런 정책이 아니라 상당히 우수한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유학을이라든지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나름대로 선별을 해가지고 좋은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면은 한국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인구 절벽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은 애기 잘 안 올라 그래요.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최저 지금 출산율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도 보완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인구 절벽의 문제들도 외국의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오면은 이게 해소되거나 보완될 수 있겠다. 특히나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안전 희구성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봤잖아요. 굉장히 냉대하고 뭐 이게 막 어떤 경우는 막 쫓아내고 그래서 포용성 그리고 지속적 경제 성장 가능성 문화적 다양성 이러한 요소들이 만약에 특히 한국에는 다이내믹 코리아다시 굉장히 역동적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외국의 우수한 사람들한테 우수한 기업인들한테 우수한 사람들한테 이게 홍보가 된다면은 한국으로 유인하는 요소가 되겠다. 한국에 가서 창업하겠다. 한국에서 기업하겠다. 한국에서 유학을 하겠다. 한국 직장에 들어가고 싶다. 난 한국에 들어가 살고 싶다. 라는 요소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이후에 한국이 그런 것들을 유인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면은 코로나 사태가 한국을 도약하는 제2의 새마을로드, 제2의 5차 경제개발 계획으로 통해서 도약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도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고요. 저는 이제 우리 학생 중에서도 이런 논문을 썼던 적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의 그 만족도 같은 거, 또 특히 이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 사람들의 수용성 같은 거, 포용성과 관련된 논문들을 썼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그 조사, 연구, 특히 한국에 들어가 있는 한국 사람, 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조사, 연구, 또 한국 사람들의 해외 진출 의도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 등등의 연구를 코로나 사태에 연관시켜가지고 연구를 한다면은 향후 2, 3년간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석사, 박사 졸업하면서 쓸 때 논문 주제로서 굉장히 좋은 토픽이 아닐까.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다문화 관련 논문이잖아요. 글로벌 관련 논문이고, 경제 관련 논문이고, 사람들 인생과 관련된 논문이고. 그죠? 그래서 이런 테마들을 쓴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를, 한국 회사를 매력적인 회사를 만들기 위한 요인은 뭐다? 동시에 그런 이면도 받아요. 그림자도 받아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들어오기 싫어하는 요인이 뭐다?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에 관한 배척 또는 배척이나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뭐가 있다? 이런 것들을 구분해가지고 아티클레이션이라고요. 이런 걸 분석해가지고 구분하고 연구를 한다면은 연구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등등의 부분들을 코로나 사태 연관지에 가서 살펴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토픽이 아닌가. 특히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시사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또 그 이유를 통해 가지고 한국이 좀 더 정말 안전한 나라다. 한국이 정말 다이내믹한 나라다. 한국이 정말 의외로 땅은 크지 않지만 굉장히 포용성 있는 사람들이더라.
경제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 문화적으로 굉장히 다양하다. 또 문화적인 매력들이 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아시다시피 뭐 특히 한류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흥이 많은 나라고 특히 또 얼마 전에 영화 있었죠. 영화 같은 거 보면서 뭐 아카데미상을 휩쓸다시피 하는 그런 잠재력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잠재력들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코로나 이후에 연결을 시키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재도약하는데 굉장히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